우리가 읽는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 이렇게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자 4편은 모두 장자의 저작이라 보고 있으며 그 외는 장자의 제자나 추종자들이 지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책 들려주는 창가에서는 장자 4편을 낭독했고 많은 분들이 이 오디오북을 사랑하시는데요. 장자를 잘 이해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장자 39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장자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39절을 통해 장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28구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28구절 외의 해설에서 내편, 외편, 자편에서 발췌한 수많은 장자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단 명료하게 간추려 읽고 수정 변형하여 낭독하였습니다.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한 현대인의 삶에 어쩌면 장자는 더욱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더위가 맹위를 떨치지만 이열치열의 마음으로 차분히 장자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의 일생과 성격 1. 가난했던 장자. 장자는 가난하여 근처에 사는 친구 김아우에게 쌀 한 대박 얻으러 갔다. 장자의 일생을 이야기하자면 조금 답답한 것이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향은 대개 도가 계열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해박하다는 중국 역사학의 아버지 사마천도 장자에 대해서는 고작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따름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주다. 전국시대 송나라 몽지방 사람인데 몽의 칠원이라는 곳에서 말단 관리를 하였다. 사기. 이게 전부입니다. 노자나 장자는 이렇게 스스로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어떤 사람이며 성격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것을 알려면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나마 장자라는 책, 그 책의 우화를 뒤져서 실오라기를 한 올 두 올 풀듯 더듬어 봐야 하겠습니다. 장자라는 책도 역시 노노와 마찬가지로 장주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그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이나 스승의 논지와 비슷한 글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죠. 장자의 일터는 중국의 동남부 시골 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현이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곳에 장자가 낚시질을 했다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맹저택이랍니다. 몽현에는 문수라는 강도 있는데 이 강은 중원으로 통하는 요지였습니다. 이렇게 연못도 있고 강도 있는 몽현이란 곳에 넓이가 수십 리에 달하는 목장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칠원입니다. 장자는 그곳 칠원의 말단 관리였습니다. 장자는 젊은 시절 이렇게 물 좋고 산 좋은 양자강 이남 땅에서 비교적 낭만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자는 북방의 척박한 토양에서 자랐고 또한 동네 곡식창고에서 대박이나 퍼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됨이 묵직하고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산수 좋은 강남 땅 드넓은 목장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는 새소리, 철따라 피고 지는 꽃, 여기저기 보이는 이런저런 날짐승과 들짐승. 그래서 그런지 장자란 책에는 유난히도 동물이며 식물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떡으로 말한다면 노노는 반드시 잘라놓은 인절미가 되겠고 장자는 손 가는 대로 마구 주물러 놓은 주물럭떡이라고나 할까요. 장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귀가 없는 놈, 가슴이 튀어나온 놈, 하여간에 세상의 지체장애자 중에서도 중증인 친구들만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묘한 것은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고매한 인격에 귀신 같은 재능을 지닌 분들이라는 겁니다. 장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인간형들이죠.
아무리 널찍한 목장이라 할지라도 말단 관리였으므로 월급이야 변변치 않았겠지요. 한 번은 돈이 궁했는지 먹을 것이 떨어졌는가 봅니다. 그리하여 근처에 사는 친구 김아우에게 쌀 한 대박 얻으러 갔습니다. 위 구절이 바로 그 첫머리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자는 가난하여 근처에 사는 친구 김아우에게 쌀 한 대박 얻으러 갔다. 친구가 말하길 걱정 말게. 내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쌀 몇 가마 줄 작정이야. 장자가 대꾸했다. 어제 일이 있어 이 근처에 왔었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더라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천천히 둘러보니 수레바퀴 패인 자국에 빗물이 조금 고였는데 그곳에 물고기 한 마리가 허덕거리고 있더군. 그놈이 나를 부른 것일세.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물고기 한다는 말이 나는 황해바다 용궁의 사신이요. 어찌하다가 이 꼴이 되었으니 물 한 바가지만 속히 부어주시오. 내가 대답했지. 걱정 말게. 내가 남쪽 나라 황제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황해바다의 물줄기를 이곳으로 끌어와 당당하게 당신을 맞이하겠소.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냥 핏대를 내더라고. 이 죽일 인간아. 내가 오늘 일진이 사나워 이 지경이 되었다만 물 한 바가지면 며칠은 버틸 수 있어. 그런데 황해 바닷물 운운하며 나를 엿먹여. 어서 건어물 가게 나가서 말라 비틀어진 내 육신이나 구경해라. 2. 당당했던 장자. 자네가 설마 치질을 치료했나? 마차를 어찌 그리 많이도 얻었는고. 장자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을지언정 돈에 연연해하거나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집신을 짜며 근근히 목숨을 부지할 망정 비굴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글입니다. 한 번은 조상이란 친구가 놀러왔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객지에 나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에 갈 때는 마차 하나 달랑 끌고 갔는데 진나라 왕에게 신임을 얻었는지 돌아올 때는 마차를 100대나 끌고 왔다. 당시의 기준으로 마차를 1만 대 소유하면 왕의 신분이고 1000대를 소유하면 제후의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100대를 끌고 왔다는 것은 최소한 장관급의 성공을 하고 왔다고 보면 된다. 이 친구가 가난에 찌든 장자를 찾아와 자랑을 늘어놓았다. 조상이 말하길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닐세.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고생이 심하구먼. 요즘 집신 짜는 일을 하고 있다며. 나 같으면 죽어도 그런 짓거리는 못할 걸세. 그래서 얼마 전 진나라에 갔었다네. 가서 몇 마디로 진앙을 녹였단 말이야. 내가 가겠다니까 마차를 100대나 주지 뭔가. 그래 그냥 끌고 왔다네. 장자는 담담히 말을 받았다. 듣자니 진왕이 병이 나서 전국에 포고문을 내렸다면서 곪은 곳을 째서 치료해주는 자에게는 마차 1대, 치질을 째서 혀로 빨아주면 마차 5대, 많이 빨면 빨수록 마차를 그만큼 많이 주겠다고 했다더군. 자네가 마차 100대를 받았다니 얼마나 열심히 빨았길래. 잘했군. 어서 가보게. 장자의 비유와 조롱은 신랄하고 가혹합니다. 장자는 대략 이런 태도로 살아갔던 듯합니다. 장자는 재물에 대해서뿐 아니라 명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담백했던 듯합니다. 한 번은 친구 해씨를 만나러 양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씨에게 이간질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장자가 널 보러 온단다. 그런데 실은 널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양나라 왕을 만나러 오는 거다. 알다시피 장자가 얼마나 박학다식하며 언변이 좋으냐. 너의 재상 자리는 이제 곧 장자에게 넘어갈 것이다. 해씨는 위기감을 느꼈고 곧이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장자를 보면 잡아서 가두어라. 그런데 장자는 제 발로 해씨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남쪽에 원추라는 새가 있는데 아시는가?
이 새는 남해에서 북해로 날아갈 때 그 길고 먼 여정에서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약수가 아니면 마시지를 않는다네. 원추가 창공을 유유히 날아갈 때 바로 지상에 올빼미 한 마리가 있었네. 그 올빼미는 썩은지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창공을 날고 있는 원추를 보고는 썩은지를 낚고 채려는 줄 알고 고개를 젖혀 사납디 사납게 꺼억 소리를 질렀다네. 자네 지금 나에게 꺼억 소리를 지르는 것인가? 장자는 남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을 뿐더러 남이 그냥 준다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왕이 장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재상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사신이 방문하여 뜻을 전하자 장자는 낚시질을 멈추지 않으며 이렇게 되물었죠. 초나라에 3000년 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초왕이 그 거북이를 비단에 싸고 보석함에 넣어 조상의 사당에 정중하게 모셨다는데 맞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거북이로 점을 치면 신통하다는데 맞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 거북이가 정말 신통한 놈이라면 죽어서 비단 옷을 입고 보석함에 놓여 사당에 안치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비록 진흙탕일망정 꼬리를 흔들며 자유롭게 살길 원할까요? 남을 매섭게 비판하는 성격인데다 능력은 이때 세상을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겠다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자는 일생을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장자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주장을 선뜻 실천에 옮기려는 권력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위나라 왕이 장자를 초청했습니다. 장자는 집신에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장자가 너무 측은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 형색을 보니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셨소? 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오. 너무 피곤하겠소이다. 그러자 장자왈, 행색이 이런 것은 가난 탓이지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학문을 가졌지만 뜻을 펼치지 못한다면 피곤한 노릇이죠. 행색이 남루한 것은 가난 탓입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지요. 3. 실력 있는 사람 나와봐. 무릇 진정한 실력이 없으면서 지식인 행세를 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을 친다. 장자가 노나라에 놀러 갔을 때 노나라 왕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나라 왕이 묻습니다. 선생의 학문이 높다고 하던데 어째서 우리나라에는 선생에게 배웠다는 사람이 없소? 우리나라에는 지식인이 많다오. 장자가 대답합니다. 노나라에 지식인이 많다고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왕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선생, 농담이시겠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한번 포고문을 내려보시죠. 무릇 진정한 실력이 없으면서 지식인 행세를 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을 친다. 이렇게 포고문을 내려보시죠. 노나라 왕이 포고문을 내린 지 닷새 만에 노나라 전국에서 지식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실력자였죠. 그를 등용하여 국사를 맡겼더니 정치가 너무나 잘 돌아갔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실력자는 바로 그 자신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울타리, 칠원이라는 곳에서 각종 수목과 화초를 벗삼고 들짐승 날짐승과 더불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중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세상을 돌아다닌 것은 공자가 돌아다닌 것과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공자는 정치를 하려고 맘먹고 돌아다녔지만 장자는 뜻을 펼치려는 마음을 이미 접었기 때문에 이 풍진 세상을 둘러보며 그 속에서 보등되는 인간들을 조롱하기 위해 다녔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장자는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사정없이 비웃곤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는 단순히 울분에 겨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연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고뇌는 결과적으로 공자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4. 장자는 새 장가를 갔을까? 장자의 아내가 죽었기에 해시가 문상을 왔다. 장자는 마침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질그릇 장구를 두들기며 노래하고 있었다. 해시가 점잖게 말했죠. 이복의 친구, 울지 않겠다면 그건 좋아. 하지만 젓가락까지 두들기며 노래까지 한댔어야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대꾸하길, 내 얘기를 들어보게. 집사람이 막 죽었을 때 사실 나도 슬펐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일세. 집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지 않았었나. 그러다가 모습을 갖추고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이네. 그리고는 때가 되어 죽음이 되었고 저 죽음도 세월이 지나면 모습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겠지. 결국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런 자연의 이치를 슬퍼하고 거부하고 저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추나추동 사시절이 무한히 반복되듯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일세. 누가 아나 집사람은 지금 아늑하고 고요한 세계에 빠져들어 달콤하게 잠을 자고 있을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방금 통곡한 것이 갑자기 우스워지더란 말일세. 그래서 웃음이 나왔고 웃다 보니 즐거워 젓가락 장단에 맞춰 한 곡을 뽑고 있었던 것이지.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나름대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려 부산을 떨었습니다. 장자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죠. 얘들아, 내가 죽으면 그냥 들판에다 버리거라. 하늘과 땅이 내 관짝이요 해와 달이 내 부장품이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수의로다. 산천초목과 들짐승 날짐승이 모두 조문객이 되겠으니 더 이상 준비하고 말 것도 없느니라. 내가 죽거든 그냥 떠다 매다가 들판에다 던져라. 그래도 제자들은 예의를 지키겠다고 자꾸 버티며 말합니다. 그래도 간짝은 하나 준비하렵니다. 그냥 내다버리면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겠어요. 그러나 장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한심한 것들. 관에 넣어 땅속에 묻으면 개미나 땅강아지들이 들어와 뜯어먹지 않겠느냐. 결국 누가 먹든 같은 것이다. 뭐하러 간짝 사면서 돈 쓰고 땅 파서 묻느라 신경 쓰느냐. 인간이란 죽으면 결국 먼지가 되는 것.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려라. 이렇듯 장자는 죽음마저도 달간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죽음이란 어떤 느낌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고백에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은 불안 대신 안정감으로 가득 찬 심리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높은 곳에서 자기의 시신과 주위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락편의 다음 이야기는 장자의 임사체험을 해골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일까요? 장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에 들판에 버려진 해골을 보게 되었다. 해골은 바짝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형체만이 남아있었다. 장자는 들고 있던 채찍으로 후려치며 물었다. 그대는 삶을 탐내고 탐욕에 사로잡혀 이꼬라지가 되었는가? 아니면 나라가 망하여 처형을 받아 이 모양인가? 아니면 못된 짓을 하다가 부모와 처자식에게 망신을 주고 창피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춥고 굶주려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요절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장자는 말을 마치고는 해골을 끌어당겨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다.
그날 저녁 꿈속에 해골이 나타나 대답하길 자네 말투를 들어보니 입만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자네가 내게 물어본 것은 전부 인간 세상의 근심 걱정이라네. 죽으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니까. 듣고 싶다면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지. 장자가 말했다. 네, 해주십시오. 해골이 말했다. 죽음의 세계에는 위로 임금이 없고 아래로 신하도 없다네. 사계절에 춥고 더움도 없으며 유유자적하게 천지와 함께 무궁하여 황제의 즐거움도 이보다 더 크지는 않을 걸세. 장자가 믿기지 않아 해골에게 말했다. 생명을 담당하는 신에게 부탁해서 그대의 몸을 복원시키고 뼈와 살과 피부를 되돌려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네. 원하는가? 해골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황제보다 더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다시 인간이 되어 고생하란 말인가? 5. 이솝 우화만 우화인가?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도토리를 나눠주면서 말하기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준다.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이다. 원숭이들이 모두 환호했다. 고사성어에도 나오는 조삼모사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조는 물론 장자의 제물론입니다. 비유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화라고 부르죠. 장자에는 이와 같은 우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마천이 장자를 두고 90%가 우화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장자는 왜 이렇게 우화를 즐겨 사용했을까요? 장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중매를 서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 자랑을 해봐야 다른 사람이 자랑해주는 것만 못하다. 같은 맥락에서 장자가 직설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봐야 남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자는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장자에서 보이는 수많은 우화는 모두 이런 고충의 산물입니다. 장자에는 매미, 참새, 솔개, 꽁, 두더지, 달팽이, 붕어는 물론이고 각종 희한한 동식물이며 구름, 바람, 비까지도 사람처럼 등장하여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왜 이렇게 인간 이외의 동식물을 다양하게 등장시키는 걸까요? 인간은 같은 인간에게는 지기 싫어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인간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식물을 대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달라지죠. 인간보다도 한 차원 낮은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식물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방어벽을 허물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들어보려 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때 진리에 가까워지죠. 장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우화를 통해 장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요컨대 원숭이가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도 흥분하듯 우리 인간도 당장 눈앞의 사소한 이해득실에 흥분하여 진리를 못 본다는 것이 원숭이 우화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6. 유명인사 우정 출연. 공자는 말을 듣지 않고 아내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 자공을 우측 견말에 앉히고는 도척을 뵈러 갔다. 장자 도척편에는 희한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공자와 절친했던 유학이란 사람이 있었지요. 유학에는 공자의 친구답게 대단한 도덕군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도척입니다. 도척은 휘하에 9,0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온갖 나쁜 짓만 골라 했으므로 악명이 자자했죠. 산 사람의 간을 빼서 회쳐먹는가 하면 양갓집 교수를 겁탈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도척의 세력은 임금을 위협할 정도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로 활기를 치고 다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생을 두었던 유학에는 노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인격자였으므로 공자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에는 공자에게 동생 놈은 논리가 정연할 뿐더러 성격이 포악하여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탄식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나서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유학에는 굳고 말리죠. 그러나 공자는 말을 듣지 않고 수제자 아내와 자공을 대동하고 도척을 만나러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척을 교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도척에게 일장 훈계를 듣고 찍소리도 못하고 쫓기듯 물러나옵니다. 도척의 이야기는 장황하게 이어지는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데 허튼 명예나 이익을 쫓아 동분서주해봐야 결국 허망하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다가 제명에 못 죽은 역사상의 이런저런 인물을 숱하게 인용하면서 공자를 몰아붙입니다. 공자는 할 말이 없었고 그저 도척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다행스러워합니다. 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자는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일 뿐 아니라 너무도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공자가 과연 도척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공자와 도척의 회동은 장자가 꾸며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을까요? 거기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유명인사의 말을 즐겨 듣고 또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자는 인간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물을 수시로 등장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장자에는 공자는 물론이고 황제도 많이 등장합니다. 중화민족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노자 또한 많이 등장합니다. 도가사상의 시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다는 신화 속의 인물들까지도 수시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등장시켜 그들끼리 서로 공박하며 도에 대해 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유명 인물의 논리에 수긍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장자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승리하는 유명 인물의 뒤에는 항상 장자가 앉아있기 때문이죠. 유명 인물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감히 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듯 장자는 유명 인물을 등장시켜 자기 대신 말하게 합니다. 우정출연이라고나 할까요? 7. 장자는 대변인. 내 말에는 내가 없으므로 평생을 말해도 말한 적이 없다. 내가 평생을 말하지 않아도 대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도를 보여주므로 내가 항상 말을 하는 셈이다. 장자는 자신이 아무런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대자연의 소리를 수돗물을 흘려보내듯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말해도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대자연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이죠. 장자 자신도 구차하게 이런 말 저런 말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진리를 말한다며 도를 설파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시하는 상황에서 그도 굳이 힘들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매한 인간을 가엾게 여겨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하소연이 아닐까요? 사실 장자가 세상에 초연하고 매사에 달관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가슴은 아마 누구보다 뜨거웠을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한심하였기에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행동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장자의 3대 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식물을 등장시키는 우화, 유명인물을 등장시키는 중언, 수도관처럼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치연. 이렇게 세 가지는 장자의 대표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따라서 장자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며 사건이며 인물을 가지고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이야기나 사건 혹은 인물로 오해해서는 아마 장자가 웃을 거려
8. 불구가 되어야 목숨 부지하던 세상. 국가에서 징병을 해도 지리소는 거리를 활보하고 강제노동으로 징발해도 불구라서 빼주었다. 그러나 불우이웃 행사 때면 쌀 2가마니와 땔감 10단은 꼬박꼬박 받았다. 장자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지리소란 사람이 있었지요. 물론 장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지리소란 사람은 머리가 배꼽 아래로 내려오고 어깨는 목보다 높다. 뒤통수 머리털은 하늘을 향하고 오장의 혈관은 위로 뻗었으며 허벅지는 겨드랑이 갈비뼈와 나란히 있다. 바느질이나 빨래를 하면 충분히 먹고 살고 쌀과 겨를 까부는 일로는 10사람을 충분히 먹여 살린다. 국가에서 징병을 해도 지리소는 거리를 활보하고 강제노동으로 징발해도 불구라서 빼주었다. 그러나 불우이웃 행사 때면 쌀 2가마니와 땔감 10단은 꼬박꼬박 받았다. 지리소 이야기 다음에는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신체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자기 몸 하나 너끈하게 돌보고 천수를 누리는데 하물며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장자가 지리소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소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 보기로 합니다. 지리소와 같은 사람은 흔히 말하는 대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정말 못생겼고 폐인 중에서도 폐인입니다. 세속적인 판단으로는 빌어먹기도 힘든 그런 팔자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기는커녕 각종 구속에서 벗어나 살기만 잘 살고 있습니다. 지리소와는 반대로 이목구비 제대로 다 갖추고 신체적으로도 건장한 사람들은 오히려 강제노역으로 소모되고 강제징집으로 객지해서 수도 없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오로지 지리소 같은 인간만이 생명을 부지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아닌 게 아니라 지리소와 같은 인간만이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겠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장자가 살았던 시절이 어느 정도 난세였는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9. 도둑에게도 도덕이 있더라는. 도촉의 부하들이 도촉에게 물었다. 도둑에게도 도덕이 있습니까? 도촉이 대답했다. 어디를 가봐라. 도덕 없는 곳이 있는지. 집안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맞히는 것이 성스러움이다. 앞장서는 것이 용기다.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리다. 도둑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어짐이다. 이상 5가지 도덕을 갖추지 않고 큰 도둑이 된 사람은 없다. 도둑에게도 도덕이 있다는 주장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장자는 위 이야기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말을 잇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착한 사람이 성인의 도덕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고 도촉 같은 나쁜 놈이 성인의 도덕을 갖추지 못하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적고 나쁜 놈은 많다. 그렇다면 성인의 도덕이란 세상을 별로 이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해악은 엄청 끼치는 것이다. 이제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럴듯한 명분이나 도덕을 내걸고 뒷구멍으로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도덕이나 법률 자체를 부정하는 장자의 이야기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자보다는 강자가 도덕 혹은 법률을 더 많이 어기고 도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참으로 우습게도 약자는 고스란히 제재나 형벌을 당하지만 강자는 오히려 도덕과 법률로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단추를 훔친 자는 목을 치고 국가를 훔친 자는 왕이 된다. 왕의 집에나 도덕과 법률이 있지. 거 옆편에는 당시의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나라 대부 전성자는 제나라 왕을 죽이고 나라를 삼켰죠. 그 당시의 도덕과 법률로 판단했을 때 전성자는 극악무도의 죄명으로 처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성군 때처럼 평온했을 뿐 아니라 주위 나라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용비어천가를 불러주었죠. 도덕과 법률은 강자편이라는 현실을 장자는 일찌감치 눈치챘던 것일까요? 이런 도덕과 법률을 없애야만 평등한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 장자의 주장입니다. 이 말은 곧 도덕과 법률은 구비되어 있으되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강자를 위해 복무했던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세상. 1000년 뒤에는 틀림없이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입니다. 장자가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대략 송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예가 세운 제후국입니다. 비록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유지되던 나라였지요. 춘추시대로 접어들면서 천자의 권위가 약해지고 약육강식의 무질서가 시작됩니다. 약체였던 송나라는 물론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래도 송나라 양공 때는 탁월한 외교 수완을 발휘해 한때나마 5대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양공 이후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전국시대로 접어들자 송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국력이 약했으므로 송나라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 굶주림, 피난살이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장자는 바로 춘추시대보다 더욱 험악한 전국시대에 이런 약소국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장자가 철이 들어갈 무렵의 송나라는 척성과 강황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군주 통치 기간이었지요. 강황은 척성을 공격하여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강황은 은나라 마지막 황제이자 중국 역사상 희대의 폭군으로 유명한 거랑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못된 짓만 골라 했기에 걸송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만 해도 저 난리통이었는데 지금은 국내외에서 더욱 교묘한 형태로, 더욱 은밀한 수단으로,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장자가 예언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장자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져 갑니다. 장자의 사상 11. 도도하는데 황홀하고 아득하여 형체가 없고 끝없이 변화하여 종잡을 수 없다. 노자와 장자를 일컬어 도가라고 부릅니다. 왜 도가라고 부를까요? 그들은 이른바 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이 점은 유가사상의 공자나 맹자와 비교해봐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하늘의 도에 대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있다면 기껏해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했죠. 물론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가 현실적이라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불확실한 것은 가급적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자에 비해 노자는 적극적으로 도에 대해 논했죠. 노자의 책을 일컬어 도덕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도와 덕을 논한 경전이란 뜻이죠. 노자도 도에 대해 자세하게 논했지만 장자는 더욱 정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하게 됩니다. 앞서 인용한 구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도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우주 만물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했죠. 그 도는 너무도 정교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너무도 강대하여 종잡을 수 없다고 했죠. 모든 만물의 생성,
발전, 소멸 역시 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부교 편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이른바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하길, 없는 곳이 없지요. 동각자가 또 묻길, 그래도 지적해 주십시오. 장자가 대답하길, 땅강아지나 개미 속에 있지요. 어찌 그리 하찮은 곳에 있습니까? 벼 쭉종이 속에도 있지요. 오라, 갈수록. 기와장에도 있습니다. 똥오줌 속에도 있다니까요. 더 이상 캐묻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도, 이런 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다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겠죠. 도를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만든 또 다른 존재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라는 것을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알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황홀하고 아득하여 형체가 없고 끝없이 변화하여 종잡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근원을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게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으면서도 오래되지 않았고 상고시대보다 더욱 오래되었으면서도 늙지 않았다. 그 시작을 모르겠고 그 끝을 모르겠다. 12. 정말 알면 모른다는 소리가 나온다. 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깊이 아는 사람이고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얕게 아는 사람이다. 모른다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안다는 사람은 초보자이다.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앞길을 막으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까요? 참 묘하게도 장자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부교 편에는 태청, 무궁, 무의, 무시 이렇게 4명이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장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이죠.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청이 무궁에게 물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무궁이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태청이 이번에는 무의에게 묻습니다. 무의가 대답하죠. 저는 도를 압니다. 무궁은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무의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청이 이번에는 무시에게 묻습니다. 무궁은 모른다고 하고 무의는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에 무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깊이 아는 사람이고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얕게 아는 사람이다. 모른다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안다는 사람은 초보자이다. 모르는 게 아는 것이고 아는 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게 아는 것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입니까? 태청의 탄식에 무시가 설명하게 됩니다. 도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면 그건 도가 아니죠. 도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봤다면 그건 도가 아니죠. 도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했다면 그건 도가 아니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도를 똑부러지게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는 뭐라고 정의해서도 안 되고 정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도에 대해 물어본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도를 들어본 바가 없는 것이죠. 도는 물어볼 문제가 아니고 물어도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물어볼 게 없는데도 물어봐야 곧 한계에 부딪히고 대답할 게 없는데 대답하려고 애써봐야 곧 바닥납니다. 얕은 지식으로 끝없는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밖으로는 우주를 관조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가 말하는 도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며 그 자연은 인간이 굳이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자연을 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그대로나 천연 그대로는
장자의 생각에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훌륭했습니다. 말로 따질 수도 없고 수치로 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으므로 없을 무라고 불렀습니다. 도는 곧 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자는 물과 도를 대응시키며 논의를 진행합니다. 물은 우주 만물입니다. 생각이 미치거나 말로 따질 수 있는 것은 물이라고 했고, 말로 따질 수 없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도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도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나 만물은 삶과 죽음이 있다느니, 도의 각도에서 보면 만물은 귀천이 없지만 만물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상대를 천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도만이 절대적입니다. 장자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점을 통찰했기에 절대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13. 하루살이는 한 달이 얼마나 긴지 모른다. 매미와 참새는 대붕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펄쩍 날아올라 느릅나무나 참 빗살나무 가지를 향해 뛰어오르지만 어떤 때는 힘에 부쳐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저 붕세 녀석처럼 9만리 높이 솟구쳐 남쪽으로 비행할 일이 뭐가 있담. 장자 제1편은 소요유입니다. 그 첫머리에 9만리 창공으로 떠올라 남쪽 바다로 유유히 날아가는 대붕을 보고 비웃는 매미와 참새 이야기가 나오죠. 매미와 참새는 대붕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속박을 벗어던지고 하늘 높이 날고자 하는 대붕의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대붕이 구름을 가르고 하늘을 등진 채 저 멀리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일까? 장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붕이 하늘로 치솟으려면 회오리바람을 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란 외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일컫는데 장자가 생각한 절대적 자유란 아집이 없는 무기,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욕심이 없는 무공,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무명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장자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화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집과 업적과 명예, 이 세 가지를 모두 떨쳐버리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우선 세상을 크고 넓게 봐야 하는데 장자는 참새와 붕새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한 달이 얼마나 긴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자신을 바로 보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소요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일곱째 되는 날 혼돈이 죽은 뜻은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어주었는데 일곱째 날에 혼돈은 죽어버렸다. 응제왕 편에는 왕들끼리 구멍을 뚫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해의 제왕은 쑥이고 북해의 제왕은 홀이며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었다. 쑥과 홀이 마침 혼돈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혼돈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 쑥과 홀은 혼돈의 후의에 보답하고자 상의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7개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만이 없다. 우리가 뚫어주자. 하고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어주었는데 7째 날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장자는 이 우화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인간이 무지한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천성을 유지하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의 이지가 깨이게 되면 오히려 이지의 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자우환이란 말도 있듯이 인간이 일단 지식을 갖게 되면 각종 의문을 품게 되며 이로 인해 온갖 번뇌와 고민이 뒤따릅니다. 각종 번뇌와 고민이 인간의 자유로운 생명을 점점 갉아먹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지식이나 지혜를 단연코 배격합니다. 서무기 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는 지혜가 있고 마음 또한 선량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여 등이란 곳에 10만 가구가 집결하게 되었다. 요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는 순을 불러 왕위에 오르도록 종용했다. 그 결과 순은 나이가 들어 꼬부랑 할아비가 되었음에도 한적한 노후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몸을 굴려 스스로 구속하는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천지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남쪽 초나라에 놀러 갔다가 진나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음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마침 노인장 한 분이 논밭을 일구고 있었다. 노인장은 우물을 파고 들어가 물을 길어 다시 올라와 밭에 뿌려주고 있었다. 졸졸졸 물을 뿌리는데 힘은 들고 효과는 별로였다. 자공이 말하기를 기계가 있으면 하루에 100마지기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힘은 별로 안 들고 효과가 크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신지요? 노인장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고는 물었다. 어떻게? 자공이 대답했다. 나무를 깎아 기계를 만드는데 뒤쪽은 무겁게, 앞쪽은 가볍게 해주면 물을 깃는 것이 마치 물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끓어 흘러 넘치듯 빠르게 들어올립니다. 흔히 두레박이라고 부르지요. 노인장은 애써 화를 감춘 뒤 웃으며 대꾸했다. 내 스승께 들었다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편한 것만 찾는 마음이 있고 편한 것만 찾는 마음에는 반드시 간사한 생각이 있다네. 간사하면 순수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정서가 불안해지지.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도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수치스러워 안 하는 것이요. 자공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식이나 지혜가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장자는 지식이나 지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가 결국 몰고 올 그 폐단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을 때 지식이나 지혜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주장한 장자는 나름대로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 점은 양생주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다. 유한한 인생으로 무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